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션도 첫 번째 세션 못지않게 중요하고 재밌을 주제고 또 기라성 같은 분들 모셨기에 가급적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2부는 이제 외교의 그 사법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잠깐 자리를 일어나신 그 발제자 박백은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3년간 일본 규슈대 법학부의 전임 강사와 조교수를 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일본 도쿄대학, 와세다 대학, 세이난가쿠인 대학 등에 계속 출강을 하셨고요.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또 막스 플랑크 비교공법 국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셨고 국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토론은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님 또 일본학 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일본 역시 아마 그 외교의 사법화하면 주로 일본하고 문제가 돼서 그런지 일본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원덕 교수님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석사를 하시고 동경대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하셨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시고 현대일본 학회장 역임하시고 한일관계사 외교의 부활 등의 저서가 있으시고 아마 많이 그 활약하시는 것을 언론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발제를 처음에 맡아 주십사 그랬더니 이원덕 교수님은 그냥 정치학자로서 이런 거를 코멘트한 거지 이건 법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박백은 교수님을 대신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박백은 교수님이 또 김성원 교수님을 또 소개를 적극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도 학사학위가 있으시고 법학도 또 학사학위가 있으시고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에서 LNM하고 SJD를 취득을 하셨고 원광대 법전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그럼 우선 박백원 교수님께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백은입니다. 네. 일어서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함재봉 교수님 그리고 주최해 주신 한국학술연구원 법률방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우 뜻깊은 주제로 적절한 시기에 좋은 그 학술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원덕 교수님, 김성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우리 박상은 이사장님께서 그 초대 말씀에서 쓴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이 논의의 장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사법부가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는 사법화 경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이 다 있다. 긍정 측면을 가장 큰 긍정 측면, 그 다음에 가장 큰 부정 측면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격가지 것들을 빼고 그래서 부정 측면은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정치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 다음에 긍정 측면은 사법부가 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남용을 견제한다.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초대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공유하고 제가 발표해서 그러면 제기해야 될 질문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 외교의 사법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외교의 사법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의 사법화라고 하는 정의된 외교의 사법화라는 현상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뭐 전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도 자주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으로서 이런 현상에 문제가 있는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제가 아주 잘 된다, 이게 문제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교의 사법화는 문제적 현상인가? 그런 문제적 현상이라고 하면은 왜 문제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질문으로 제기하고 발표의 내용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외교의 사법화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사법화라는 것은 외교라는 개념하고 사법화라는 개념의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외교도 각각 정의해두고 사법화도 정의해서 둘을 합쳐서 외교의 사법화를 정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외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법학자이기 때문에. 외교에 관한 사전이 그 주 1번에 보니까 The Palgrave Macmillan Dictionary of Diplomacy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 일단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외교는 Conduct of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외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라고 하는 분야 엔트리가 디플로머시인데 거기 설명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좀 더 찾아봤는데 두 권 더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각주 이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베리치의 Diplomacy, Theory and Practice라고 하는 거, 이것도 팔그레이브 맥밀란에서 나온 2015년 저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슨의 Modern Diplomacy라고 해서 루트리지에서 나온 2014년에 나온 책, 이것도 찾아보고 관련되는 부분을 거기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베리지의 데피니션에 따르면 이 외교는 본질적으로 정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권력의 요소다.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데가 있습니다만은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대외 정책의 목적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다. 외교 행위를 통해서 국가가 대외 정책을 세우고 그 대외 정책의 목적을 확보해내는 것이 외교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럼 외교는 그러므로 이 정의에서는 이 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런 행위가 외교 행위인데 그런 거 할 때 힘에 의존하거나 선전에 의존하거나 법에 의존하는 것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이게 외교 문제를 법에 가져가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국가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secure agreements,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외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에드먼드 버크가 그 외교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다, 그런 행위에 그런 이름을 붙여준 사람인데 그 에드먼드 버크도 이거는 negotiation, 협상으로 봤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루이 8세의 재상이었던 리슐리의 재상은 말도 소개하고 있는데 네고시아시옹 꽁티니아르, 그 계속적인 협상, 이게 외교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교의 이제 정의로는 거기 밧슨의 정의를 보면 외교는 대외 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대외 정책을 형성하고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행위다. 수행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특정한 이익 또는 아주 광범위한 이익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정해내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 이게 외교 행위 담당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는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주로 국제기구를 상대로 하고 요즘은 공공외교라는 말도 있지만 좁혀서 이야기하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 이익을 확보해내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 수단으로서는 크리스판던스, 그다음에 프라이빗 톡스, 익스체인지 오브 뷰스, 러빙, 비지트, 스레츠, 여기 스레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필자 베리지하고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힘의 리조트함이 없이 뭘 하는 게 외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때로는 협박도 한다 외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other related activ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담당한 사람이 외교를 담당한 공무원이 외교 행위의 주체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법관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 법관은 뭐 프라이빗 톡스도 변호사하고 만나서 프라이빗 톡스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로비도 하면 안 되고 스레트는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교는 그러므로 국가의 대외기관 간단하게 줄이면 국가의 대외 관계 수행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앞에서도 정의에서도 나왔듯이 정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사법화라는 문제는 일부에서 다루었던 정치의 사법화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의 사법화의 발제자로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게 하위 범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외교의 사법화에 관하여 타당한 많은 이야기들이 정치의 사법화에서 이미 그 진술되었다, 다 말했다. 그 정치의 사법화에서 했던 말들이 여기에도 다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기관은 외교의 수행기관은 당연히 행정부이며 외교수단은 힘의 동원, 선전, 법 이런 것은 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는데 외교수단은 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화 협상이 외교수단이며 목적은 합의 성취이며 그 목적에 다시 목적이 되는 것은 국가 이익의 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법화는 뭐 앞서도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여러 종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사법부가 사법 이외 영역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사법 이외 영역이 뭐냐? 물론 외교도 포함되고 정치도 포함되고 경제, 교육, 문화, 아까 문화예술의 사법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결정하냐? 뭐 신문에 기고를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개념을 합쳐서 외교의 사법화를 정의하자면 국가 대외 정책의 수립과 집행 문제가 사법부 판단과 결정에 맡겨지는 현상.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패러프레이즈 하면 사법부가 국가 대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법부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텐데 이제 외교의 사법화하고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게 뭐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만은 앞에서 외교의 수행 기관은 행정부라고 그랬는데 사법부는 입헌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법 적용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교에 관한 프라퍼한 에이전시 또는 오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법기관이라고 하면 국내 사법기관과 국제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기관이 외교 문제를 다루는 것도 외교의 사법화라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형식 논리적으로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제 삼는 것은 문제로 삼는 것은 국내적 의미의 외교의 사법화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거기 참조로 제가 달아놨습니다만은 유엔 헌장 33조 1항에는 유엔 헌장은 이제 제2조 3항에 유엔의 7가지 원칙을 2조에 밝히고 있는데 거기 2조 3항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규정하고 그 분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 평화적 해결 수단에 관해서 3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그 다음에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괄호에 주선이라고 해놨는데 이 주선도 평화적 보통 강학상으로 학문적으로는 평화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쓰는 이야기하는데 유엔 헌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교섭과 사법적 해결을 국가 간의 분쟁의 주요한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은 외교가 주로 담당하는 것이고 사법적 해결은 교섭에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법적 해결에 가면 다른 교섭 외에 심사, 중개, 조정 뭐 이런 거 다 안 돼서 사법적 해결에 가면은 문제적인 현상이냐 국제사회에서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의 사법화는 외교를 사법화하는 것도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외교당국이 우리나라 보고 자꾸 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외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내 사법기관과 국제사법기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내적 의미의 외교의 사법화만을 논하려고 합니다. 그 외교적 외교의 사법화 현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뭐냐. 근데 이게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외교의 사법화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김성호 교수님 이제 토론하실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 그게 대비되는 말이 인치죠. 인치가 아니고 법치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인데 그 헌법과 법률은 민주주의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냐 하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헌법과 법률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 요소로 보통 권력 통제, 그다음에 권력의 사법적 통제를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민 기본권의 사법적 보장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외교 행위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외교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느냐 하고 있느냐 이것도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적 현상이 아니고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이며 입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외교의 사법화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광범위하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외교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으로 특별히 지적할 만한 점은 최근에 와서 또 그렇게 된 점은 이건 각주 사본에 박은정 교수님이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2010년 논문에서 정치의 사법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드셨는데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외교가 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치 사법화 현상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외교 사법화 현상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3가지만 가져왔는데 법 시스템이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헌법 규범이 생활화되고 시민들의 기본권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성이 탈피되었다.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하나 여기에 제시한 것은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외교 행위 제약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교 행위가 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많이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정부가 여론에 매우 민감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 수행의 여론 민감성, 이 외교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혹시 이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외교 행위를 하게 되면 언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법정에 끌려 나갈지 모른다 하는 것을 행정부가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것도 외교 사법화 현상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부는 여론 주도자로서의 시민단체를 많이 의식하고 외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기가 되게 주저돼서 안 썼습니다만은 외교의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해결은 해야 하고 외교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법부의 해결을 맡기는 그런 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외교 사법화 현상이 있냐? 가장 현저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입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많이 언급됐지만은 뭐 이라크 파병 문제, 그다음에 한미 FTA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2018년에 정인석 교수님이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국제법연구원에서 서울국제법연구라고 하는 국제법 잡지를 학술지를 내는데 이 학술지의 아주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한국 관련 국제 판례나 한국 관련 국제법 문제를 정리해서 계속 이렇게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을 이제 정인석 교수님이 쭉 해오시다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판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히 한국에서의 현저한 사례로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관해서는 이원덕 교수님 토론문에서 자세히 논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당연히 발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포함 못 시켰는데 그 점을 보충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의 사법화라는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데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냐, 문제가 있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정적인 현상이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정 평가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제어 장치가 됩니다. 외교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 다음에 분쟁의 종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와 사회 안정화라고 하는 것도 경정평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행위 때문에 외교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건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외교 행위에 의하여 이익이 심하게 침해당한 무슨 이익 집단이 반발을 하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특정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판결은 어쨌든 간에 분쟁을 종결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쟁을 종결하는데 판결이 매우 불합리하게 종결하는 일은 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리적으로 분쟁을 종결하기 때문에 외교가 사법부에 가서 외교 문제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종국적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불합리한 판결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합리적 분쟁 해결이 되느냐, 사법부 판단에 의한 외교 문제 해결이 합리적 분쟁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판결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법 조문을 가지고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판결이 합리적일 개연성이 많은데, 이게 판결은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 같으면 당사자는 서로 양 당사자들은 판사를 설득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판사를 설득하고 변호인도 판사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럼 판사는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 판사는 다른 재판 당사자도 설득해야 되지만 설득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판사는 동료 판사도 설득해야 됩니다. 내 판결을 동료 판사가 보고 뭐라고 할까? 이거 실제로 판사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하급심 판사는 상급심 판사가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상소되었을 때 파기당할까 안 나갈까?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언론과 국민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내재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동료 판사도 의식 안 하고 상급 재판소 판사도 응용 안 하고 국민과 언론도 의식 안 하는 판사가 있으면 내 판결은 보도도 되지 않는다, 상소도 되지 않는다 이러면 매우 과감하게 비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이지만은 실제 판결은 여론에도 민감하고 현실과 매우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그런 판결은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외교의 사법화에 대한 긍정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이외 시기에 주권자 의사가 표출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출된 권력,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하면 선거 때는 주권자였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주권자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데 사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주권자가 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상시적 실현 방법으로서의 긍정적 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미국 국민은 뭐 투표 때만 주권자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감으로써 주권자는 상시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들이 국제법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제법 친화적인 판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외교 행위가 국제법에도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사법부의 통제를 받으면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국가가 국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성도 경감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는 이게 사법자재 원리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매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진 긍부정평가 중에 부정평가 전부 부정평가에 근거가 됩니다. 이건강 교수님 여기 오셨다 가신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많은 선행 연구가 있는데 2013년에 이건강 교수님이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자재 원리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왜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이런 판단 이런 것을 통해서 관여하고 개입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찬반 두 개의 근거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역사가 오래된 논의다 그렇게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해 드렸는데 가령에 근데 1992년에 토마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유명한 국제법 학자입니다. Political Questions /Judicial Answer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부제가 뭔가 하면 Does the rule of law apply to foreign affairs? 법의 지배가 외교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하느냐, 적용되는가 이런 그래서 이 책에 아주 자세한 논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행정권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저는 그래서 그런 방금 소개해드린 토마스 프랑크 책이라든지 여러 군데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발표를 위하여 이용한 자료는 여기에 호세 A 카브라네스 이 사람은 미국의 상소부분 판사입니다. 판사가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립된 권력의 전문성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헌법이 노동을 분업화해놨다. 국가권력 행사를 분업화해놨는데 외교에 적합한 분업화된 상황, 헌법에 의해서 분업화된 상태에서 외교에 접합한 건 행정부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이런 문제 다루는데 조직도 맞지 않고 재판 과정도 외교 문제에 적절한 어떤 해결책 이런 것을 모색한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영 부족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는 상대가 있는 행위인데 재판부는 그런 외국 국가를 재판에서는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되기 위한 과정이나 외교관이 되기 위한 과정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법관과 외교관이 된 이후에 직무 트레이닝과 경험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과거제약성과 외교의 현재성, 미래지향성이라는 것도 부정평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은 국내에서 매우 환영받을 판결을 내리더라도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를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도 똑같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똑같은 그에 반하는 어떤 국가의 국내법원에 반하는 내용의 자국의 국내법원 판결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는 국가관계의 기본이고 국가는 보복이라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이 필자는 가브라네스라고 하는 필자는 그러면 사법부는 사법부의 외교 문제에 관한 판단이 맡겨졌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형태로 맡겨졌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가볍게 여기에 깊이 행동하면 개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스러우면은 행정부한테 미뤄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인석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를 보면 한국의 사법부 역시 외교 문제에 관한 한 행정부의 판단을 1차적으로 존중하는 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외교의 사법화가 긍정 측면, 부정 측면 두 개가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화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이 가지는 가치로서의 압도적 우월성을 생각하면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는 외교 문제와 관해서 사법자재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 사법의 이념 목표와 외교의 이념 목표는 다르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는 일치되고 조화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원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 보이스 프린시플에 관한 액팅경의 이야기라든지 슈에델의 이야기라든지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만은 사법부하고 행정부 사이에는 상호 견제가 작동함과 동시에 조화와 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거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건전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 권력의 한계에 관한 사법부의 더 깊은 성찰도 요구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9월에 국립외교원이
사법자재 관점에서 본 강제징용 판결 검토라고 하는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토론자로 참가했는데 그 토론자로서 제가 토론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법자재가 자재로 표현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외교 문제에 관한 사법자재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재량과 지혜에 달린 문제이다. 사법자재에 관하여 사법부가 적절한 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 데에는 사법부로서도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법원은 그간 사법자재에 관하여 지혜에 근거한 적절한 태도와 관행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경험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대일 과거사 관련 소송 판결은 한국 법원의 사법자재 관행 확립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중요한 경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토론하고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표의 결론에도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원덕 교수님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입니다. 좀 과거에 국제학부였고요. 지금 일본학연구소 전 소장입니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애초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 외교를 주종으로 하고 있고 국제관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전장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만 한일 관계에서 그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워낙 이 사법 자재 문제와 연관돼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문제를 좀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 주된 그 배틀그라운드는 아니다. 그래서 좀 국제법을 하시는 박 교수님께 좀 대신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는 그 토론자로서 그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법 외교 문제의 사법화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름 한 서너 가지 뭐 크게는 강제징용 케이스하고 그 위안부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판결을 둘러싼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 그 전에 그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소위 외교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의 문제 소재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개입은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이른바 사법자재론, 사법 적극주의 또는 뭐 사법 소극주의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거와 연관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에 있어서 이 사법 자재론, 특히 외교 문제와 관련한 사법 자재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아까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근광 교수가 2013년에 외교 문제에 관한 사법자재 원리, 이 비교법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상당히 자세히 그 밝히고 있어서 제가 좀 참조를 해봤는데요. 대체로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선진 제국의 경우에는 사법자재, 외교 문제에 관한 사법자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외교 문제에 관한 사법자재에 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하는 원리라든지 입헌주의라든지 민주주의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외교 관계가 갖는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내정하고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일정도 고려해서 사법자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크게 외교 문제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관행이 상대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언급해 주셨다시피 외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국제정치 근대 국제정치 질서와 연관된 그런 분쟁 사안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하고 계신 법관이라 하더라도 외교 문제에 그 관여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뚜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치의 사법화와 외교의 사법화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 케이스도 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과연 사법 자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일본은 다소 그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라고 하는 양면에서 보면은 좀 극단적인라고 말할 정도로 사법 소극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호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일본의 케이스는 최고 법원의 그 우리로 하면 대법원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에 있어서 외무성 출신 대사를 한석을 배려를 해가지고 임용을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우리 주한 대사로 와 계셔서 2년간 일하셨던 나가미네 대사, 그 뒤에 주영 대사 2년을 거쳐서 최고 재판소 재판관이 됐습니다. 외교관 대사님을 그 재판관에 앉혀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사법부는 외교 문제에 관해서 기존의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 일관성에 정합하는 방향으로만 개입을 한다. 그리고 그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관행으로 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국가 체제에 비서국으로 사는 좀 일찍 편입돼서 외교와 전쟁이라고 하는 경험을 많이 축적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름 그런 경험 속에서 체득한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외교 사법화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로 가장 그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2011년 판결이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작위 위헌 판결이 있었고 이것이 이후에 한국의 위안부 정책, 과거사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측면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한일 관계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가 바로 2012년과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죠. 이것이야말로 한일 관계를 그야말로 역사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판결이었다. 이렇게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아마 그 기억에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데 2013년에 그와 비슷한 일본 과거사 판결 하나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질렀던 방화범이 한국에 도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범죄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일본에서 대단히 그 반발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었던 또 하나의 판결은 대마도에 이제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 그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상은 아마 고려시대 부석사에 있었던 불상인 것 같은데 이것을 도굴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진왜란을 통해서 반출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불상을 도굴범들이 훔쳐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법원에서 그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가지고 또 한 차례 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심에서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에서는 불상의 그 대마도 관음사 소유를 인정하고 반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던 우리 사법부의 외교 문제에 대한 개입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아직 문제가 종료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주목된 것인데 다름 아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아까 위안부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좀 괴를 이거하고는 달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이었는데 이 소송 판결이 2021년 1월과 2021년 4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와 15부에서 이 같은 소송, 같은 종류를 함께하는 그런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론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 나왔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에 대한 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소위 국가면제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국가면제는 국제관습법이기는 하나 국제강행규범을 어긴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주권적 행위라도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를 재판정에 세워서 배상 소송을 배상 책임을 명령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게 1월 8일 판결이고요. 그런데 4월 3개월 뒤에 또 다른 그 판결은 같은 소송의 같은 종류를 함께하는 그런 소송에서 4월 20일 나온 판결에는 강제규범 위반 행위는 주권적 행위라도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일반 관행이 아니고 국제관습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외국 정부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국가 면제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소송을 기각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똑같은 중앙지법 민사 그 재판정인데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거에 있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첫 번째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판결이 나왔고요.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이 두 번째 4월 판결은 사실은 항소심까지 다시 와가지고 항소심에서는 결국 1심을 뒤집고 이 손해배상을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판이 전형적인 외교의 사법화라고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동원 재판하고는 달리 이 위안부 소송 손배소의 판결은 이 판결을 집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제동원 판결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서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우리 국내에 열려 있으나 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법원 행정 파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예를 든 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나타난 외교의 사법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12년에 이제 최초로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 소부에서 판결이 한번 있었고 최종 판결은 2018년에 난 판결인데 한마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은 1억 원 이상의 1억 원 또는 1억 5천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죠. 상당히 우리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또 상당히 수긍하는 사람이 많았던 판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따져보면은 이 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대일 과거사 정책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그런 판결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외교 마찰이 심각하게 벌어졌고 또 이 판결을 끝까지 집행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을 남기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그 재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이 강제동원 피해자는 과연 몇 명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승소 판결 난 15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일제 35년 기간 동안에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사람의 수는 역사학자들의 그 판단에 따르면 104만 명이다. 또는 노무현 정부 때 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사를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인원으로 하면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1심, 2심, 3심에 계류되고 있는 사건에 지금 그 소속돼 있는 사건에 계류되어 있는 분들만 따지면 1,980명, 약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5명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1억을 지불하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넓게 잡으면 21만 명의 배상 판결을 요구하는 배상 명령을 하는 그러한 판결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21조짜리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국과 일본 정부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법원의 이 강제동원 판결은 상당히 파격을 가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권과 입법권이 말하자면 공인한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구권 협정의 제1조에는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자원 3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 2조에는 청구권 협정 2조에는 최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 지급의 수반적인 결과로서 청구권과 관련된 한일 간의 사안은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청구권 협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우리 행정부의 기본 입장 또는 양국 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일탈된 결정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2005년에 이 한일 회담 외교문서가 공개된 다음에 워낙 그 피해자들이 여러 그 방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옴에 따라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아마 대통령실의 기획수석이었던가요? 그런 자격으로 이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걸로 압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과연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미결인가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사안 중에서 위안부 문제, 살인 한인 문제, 그다음 원폭 조선인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 3대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법적인 추궁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단 법적인 해결을 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이제까지의 일관된 입장, 반세기 동안 유지해왔던 공식적인 외교 정책 입장을 말하자면은 대법원이 판결을 한 방으로 뒤집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면 그동안 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왔을까? 약 2번에 걸친 사실은 보상에 가늠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을 즉시 전부 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준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 경과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1974년에 입법 조치를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적인 조치를 한번 했고요. 약 사망자 한 8,000명에 대해서 30만 원 보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당시 74년 당시에는 충분히 신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의 신고를 철저히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받은 사람이 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30만 원의 보상 조치에 그쳤고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 또 부상자, 생존자 이렇게 3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주로 보상 조치를 했던 것은 이제 사망자에 한정한 분에 그쳤던 것이죠. 이게 1차 조치였고요. 2차 조치는 노무현 정부 때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약 국가 예산 6,800억을 동원해서 사망 피해자에게는 2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부상자에게는 1,000만 원. 또 생존자에게는 병원비 1년에 이제 8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그 2012년, 28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위를 그동안 지켜봤던 사람에게는 다소 좀 놀라움이었고 좀 파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일본 정부는 이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극렬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우리 이 정부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다, 뭐 ICA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조치를 내놓았고 더욱이 한국에 대해서 2019년에는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보복 조치를 감안한 것이죠.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일본이 내린 당시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뭐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소위 제3자 변제로 해결한 해법을 내놓고 나서야 겨우 수습이 되는 방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수습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3자 변제에 대한 반발하는 또 피해자들이 일부 계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탁 조치를 했는데 그 공탁 시행을 둘러싸고 또 법적인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소송에서 승소한 분들은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이 지급될 수 있으나 문제는 대부분의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은 많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 21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왜 소송에서 승소한 15분은 대체로 사망자, 생존자, 부상자 중에서는 생존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1억 원 또는 1억 5천 이자까지를 포함하면 아마 2억 5천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특별위법에 의해서 사망자 2천만 원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또 제정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여전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현안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안부 사례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의 그 부작위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정책과 크게 그 결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합치되는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추궁해야 될 과제로 우리 정부도 이미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90년대 이후에 위안부 고노다마가 나오고 또 아시아여성 기금 등등의 조치가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수면화로 접어들어서 수습 국면에 있었던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끄집어낸 것이죠. 그래서 2011년 이후 한일 관계는 위안부 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에는 말하자면 대일 외교의 가장 어젠다 넘버원으로 위안부 문제를 올렸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2015년의 위안부 합의입니다.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으로 돌아가면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외교 관계에 주는 파급 효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김성원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성원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박배훈 선생님 그다음에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저 다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 박배훈 선생님께 이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주제를 다룰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와 보면 국내 문제와 관련된 외교에 대한 국내 재판소의 사법화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외교의 사법화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외교 문제는 법적 문제도 있고 법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 두 개를 분리하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사법화를 논의할 필요 없이 당연히 그게 관할 건이 국제재판소에 있으면 국제재판소에서 할 것이고 국내 재판소가 다룰 수 있으면 국내 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화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제가 직관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러면
법적이지 않은 문제 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는 사법부가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경향인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토론을 해서 가령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항상 그럴 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이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의 사법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이 용어가 갖는 민감성에서 도출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사법화라는 게 아마 주디시얼라이제이션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국제정치학의 법제화라는 틀을 한번 국제정치학자랑 국제법학자들이 심각하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흔히 말해서 법제화라고 해서 그게 뭐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표현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레걸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써서 가령 정치라는 것을 법화로 하는 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법화라는 것은 정치의 그러니까 법화의 조금 더 하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흔히 말해서 주디셜 인스티튜트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 그 문제로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이원덕 선생님 그 토론문에서 제가 본 거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그 국내 법원이 일단은 외교의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그냥 국제법에 근거된 외교냐 물론 외교는 모두 국제법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이 되지만 아니면 그 사안을 가지고 국내법의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그러면은 과연 이 국제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의심점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훌륭한 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그 판결이 나오면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외교관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 그 국제법률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이런 판결이 나오면 왜 이런 국제법 문제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항상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국제법률국에서 내리는 판단하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하고 달라졌을 때 과연 이 갭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그거부터 저희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국제법 어떻게 말하면 좀 도식화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 법원에서는 아까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이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후폭풍 그런 걸 생각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정책적인 입장으로 판사님들이 바라보셔서 내신다면 당연히 외교관들이 보는 국제법에 관련된 어떤 해석하고는 다를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제법에 조금 더 치중해서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 하는 판단하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앞에서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권력 분립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결과 자체가 흔히 정치적인 수사로서 뭐 국민의 통합을 뭐 저해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법학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폴리티컬 레토릭에 불과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쪽의 판단을 맞춰서 보면 그 판단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사법화라고 했을 때 외교에 치중을 하는 분이 본다면 당연히 외교가 갖고 있는 복잡하고 다기하고 심지어는 숨겨진 그런 의미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사법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법 적극주의냐 사법 소극주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그 주디셜 인스티튜트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에 의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긍정 부정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거를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 말씀해주신 건 우리 위안부 문제, 이제 뭐 강제징용 문제 주로 일본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련돼서 국제법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사법부의 말씀을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놓치는 것이 국제법이 갖고 있는 굉장한 뭐라고 할까 좀 다른 성격의 법 체제라는 것을 조금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자 선생님이 그 토론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차례 이렇게 하여튼 뭐 외교 실무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재밌게도 생각이 되지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 게 외교가에서는 흔히 쓰여지는 agree to disagree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외교관들 그리고 국제법을 만드는 것에 이렇게 공유가 된다면 분명히 이거는 의도적인 그레이 에어리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색 지대를 갖다가 우리가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소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법부의 소명이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외교에 뭐 이렇게 간섭을 하네 마네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 입장에서는 사법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퍼스펙티브를 갖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한 그 싱글 가버먼트라는 그 입장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독립성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 법원의 판결이 단지 이 국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또 열띤 논쟁을 벌이는 어떠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떠한 견해를 주는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국제법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주권 면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부터 발달된 논리입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법원이 내리는 판결도 분명히 나중에 우리 쪽에 스테이트 프랙티스로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스테이트 프랙티스는 장차 생겨날 국제관습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스테이트 프랙티스를 안 그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고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국제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워킹 데피니션으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빗 케네디라고 굉장히 훌륭한 여기 선생님도 하버드 LLM 나오셨으면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제법은 그냥 외교관들 사이에 다이얼로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런데 이미 근데 그 외교관들이 어떠한 공유된 감정을 갖고 그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인식적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나타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교가에서 쓰이는 국제법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공유된 감정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법사회학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군데에서 흔히 말해서 프랙티스 시어리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원의 규정이 이런데 왜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리느냐. 뭐 유럽 인권재판소의 학자 출신의 재판관은 이런데 외교관 출신 재판관은 아무리 봐도 국가 쪽에 조금 더 치중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주권 면제에 관한 이런 판결들도 아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법에서 제가 이율배반적이고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데이빗 케네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국제법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뭐 나라마다 다 국제법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국제법이라는 게 하나라면 분명히 같은 랭귀지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으로 이제 코스케니엠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왜 저먼 이어북이 있고 피니시 이어북이 있고 코리안 이어북이 있고 저페니스 이어북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저페니스 프랙티스 오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저페니스 스테이트 프랙티스는 이거다. 그다음에 독일의 스테이트 프랙티스는 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과연 국제법은 정말 국제적인가라는 그런 식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국제법에 대해서 위반할 수도 있고 국제법에 조금 더 치중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국제법 쪽에서는 당연히 스테이트 프랙티스고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만한 어떠한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을 다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솔직히 국내 문제에 대한 이 사법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렇게 준비를 못 해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앞에 선생님들 말씀 모두 동의를 하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민감하게 볼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유보합니다. 유보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견제보다는 균형의 시각을 갖는 거가 저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모순되는 말이죠. 사법 결정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요소, 더군다나 외교적인 요소와 결부될 때는 조금은 다른 어떤 어프로치나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국내 법원의 훌륭하신 판사님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 국제법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 그 국제법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리고 국제법을 대할 때 외교가 대할 때 외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 공동체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하는 것.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게 국제법 공부하는 그냥 일개 소생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청중 중에서 한 두 분만 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없으세요? 여기 이철우 교수님. 저는 토론자이기도 했는데 제가 또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느 분 뭐 패널 전체에 대해서도 그냥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아까 이원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외교 또 국방도 포함해서 그 분야는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박병근 교수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특히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교는 이제 행정부의 그 어떤 그 분야로서 좀 더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자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됩니다. 뭐 지소미아든 뭐 우리 그 전략적 유연성 합의든 뭐 일련의 그 이라크 파병이든 거기서 보는 그 일련의 그 흐름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나라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우리 국내에서 국내인들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라든가 우리 국가와의 또 미 국민과 국가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사법부가 더 과감하게 국내 여론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법부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변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그 대법원이나 헌재의 그 독일 그 강제징용 사건, 그거는 정말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스펙타큘러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ICJ의 판결에까지 거스르는 그 이탈리아 헌재의 좀 그런 어떤 판결이 저로서는 이제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법의 세계에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당히 좀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봐서도 이탈리아가 만약에 그런 국내 정치적 사건에서 그처럼 법원들이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각도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이철우 교수님 아주 재밌는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치의 그 사법화의 경우는 국내 이해국 당사자들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어되는 측면인데 반해서 외교의 사법화는 국내 이해 대립이 없고 오히려 바깥 세계하고의 대립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외교의 사법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특히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아마 여론조사라면 우리나라 60-70%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위안부 그 판결 역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거고요. 심지어는 아까 국가 면제를 그 거스른 것과 같은 양상으로 난 소위 일본 정부를 그 피고로 한 위안부 배소 판결의 경우에도 국내 지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가 사법화될 가능성 그리고 사법화될 유혹의 요소는 더 많은 분야가 외교 분야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전 세계 200개의 근대 국가 모든 국가는 다 법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세계를 평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관할권의 범위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결이나 위안부 판결을 볼 때마다 국경 밖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하자면 국경 내에서의 우리끼리의 그 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늘 갖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성훈 교수님. 예, 저는 뭐 이철원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해봤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외교의 사법화에서 그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외교 정책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고 나서 저도 충격을 받는 사건은 뭐냐면 이태리는 질 걸 알면서 왜 ICJ 갔을까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국내 법원에서 하도 이상한 판결을 내려대니 국제법원에 가서 우리가 확실히 지고 오면 더 이상 말이 없을 것이다. 진짜로 그런 외교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사법화가 이제 그러는 그 국내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아마 그런 에피소드로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법원의 판결은 제가 볼 때는 국가책임법으로 보면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제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기관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 면제 같이 이제 특히 우리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경희대학교 백범석 교수님께서도 항상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가 스테이트 프랙시스 법원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나중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0과 100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외교의 사법화는 계속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배공 교수님. 네. 그 이제 토론 질문 들으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결국 그 외교의 사법화는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그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관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낸다. 그러나 매우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걸 어디서 나눌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제로 간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자제로 가면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뭐 건전한 상식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제 이런데 만약에 이게 아까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은 사법부가 그렇게 양식을 가지고 자제하는 사법부가 아니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런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의 입장이나 이 판결이 미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영향, 상대방 국가의 반응 이런 것까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화된 사법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양식과 자기 제어와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판사가 되고 보니까 행정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형편없는 걸 만들어 왔니? 내가 국가 전체의 대계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오만한 사법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오만화되면 외교의 사법부의 부정 측면이 매우 강화된다. 그러면 사법부가 정치화되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제약을 해야 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 입법 적합성에 최종적인 판단권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권 분립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어떤 사법부의 우월성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흔히 누가 감독자를 감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법부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다고 하면 그 감독자를 또 감독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삼권 분립 상태에서의 그나마 우월적 지위를 갖는 그 사법부에서 끝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민의 감시, 언론 활동 뭐 이런 것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그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번 세션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 좋은 발제 주신 박백은 교수님 또 좋은 토론해 주신 이원덕 교수님, 김성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세션도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전체적인 회의를 함께 주최해 주신 법률방송 대표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오후 내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제19차 코리아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